사람들은 행복을 마치 붙잡아서 새장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물건인 양 언제나 욕망의 잠자리채를 들고 다니며 허공을 휘젓는다. 그러나 행복이란 줄에 묶인 애완견이 아니라 어깨 위에 앉은 매와 같다. 주인은 매와 함께할 수는 있지만 매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행복은 원래 방랑벽이 있어 결코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행복을 줄에 묶어둔다면 그것은 시름시름 앓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무 꽉 껴안고 있으면 사랑을 느낄 공간조차 없어지듯이 행복 또한 자유롭게 돌아다닐 공간이 필요하다. 행복을 풀어줘 보라.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우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부제목이 눈길을 끌었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오늘 들려드립니다. 지은이 리처드 제이 라이너, 데이비드 에이 샤피로, 옮기니 김정홍, 펴낸 곳은 북플레저입니다. 이 책은 챕터별로 나누지 않고요. 인상적인 문장들을 중심으로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쭉 이어져서 연결되어 들릴 텐데 클로징 때 요약과 감상평을 정리해 볼 테니까 그냥 마냥 편안하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행복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코이에는 사교적이고 재치가 넘는 인물이었다. 그는 언어와 관습의 장벽을 초월하고 일행과 자기 불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그의 가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두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마사에족에게 가뭄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날 때 딕은 보기만 해도 눈부신 자기 배낭을 뽐내듯 걸머졌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벼운 최신 배낭이라 물건을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었다. 겉에는 수많은 버클과 걸쇠, 지퍼가 달려있고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칸칸이 붙어 있었으며 안에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낭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광고판과도 같았다. 딕에게는 짐을 줄일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일행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구급 상자를 비롯해 즐거운 여행에 필요한 잡동사니들까지도 빠짐없이 챙겨 넣어야 했던 것이다. 딕은 보이스카우트 출신은 아니었지만 유비무환이라는 그들의 모토를 신봉했으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흡사 집을 지고 가는 달팽이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동안 코이에는 하염없이 딕의 배낭을 흘끗거렸다. 그의 짐이라고는 창 한 자루와 가축을 돌보는 데 필요한 막대기 하나가 전부였다. 코이에는 딕의 배낭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딕은 코이에의 호기심이 그저 반갑기만 했다. 자신이 얼마나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온갖 일에 대비하여 어떻게 짐을 꾸렸는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으니까. 오후 늦게 다른 부락에 도착해서 캠프를 설치할 때 마침내 기회가 왔다. 딕은 깜짝 놀랄 그의 표정을 기대하며 버클을 풀고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칸칸이 꽉 들어차 있던 온갖 신기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코이의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각종 식기, 가위, 칼, 삽, 천체망원경, 지도, 수첩과 필기도구, 비상약, 응급치료도구, 무엇이든 보관할 수 있는 방수봉투. 눈이 휘둥그러질 만한 물건들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배낭이 텅 비고 모든 물건이 바닥에 펼쳐지자 딕은 마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오지를 탐험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장면이 아닌가. 딕은 가슴이 뿌듯해졌다. 코이에는 검은 눈을 깜빡거리며 작은 쇼핑몰과도 같은 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딕을 쳐다보며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순간 딕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질문에는 아주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단숨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치관의 급소를 파고드는 그 한마디. 딕은 그 질문에 그날 저녁이 되어서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몇 주가 지나도록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질문은 딕에게 그때까지 짊어지고 온 짐에 대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온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나아가 이번 여행에 들고 온 짐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짊어져 왔던 모든 짐에 대해서도 코이에와 딕은 모닥불가에 마주 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가 하는 말에 스스로 귀를 기울여가며 딕은 삶의 핵심이 되는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재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따져보았다. 어떠한 것들은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다. 정말이지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은 몇 개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배낭을 꾸리면서 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 어떤 사소한 물건조차도 골라내려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이봐, 잘 생각해봐.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걸? 딕은 눈을 질끈 감고 물건들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다. 놀랍게도 남은 여정을 마칠 때까지 사라진 그 물건들의 미련을 갖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워진 배낭만큼 남은 여행 동안 딕의 마음은 한결 홀가분하기만 했다. 더 놀라운 것은 리더로서 감당해야 했던 책임감과 그에 따른 온갖 스트레스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낯선 경험을 통해 딕은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짐을 덜고 과감하게 버리며 지혜롭게 소유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앞의 질문들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의 삶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이제껏 고수해왔던 삶의 양식이 자신을 짓누른다고 느끼는 사람들, 원하는 것은 웬만큼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성취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짐이 너무 많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게다가 그 짐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던 것들이었다. 일, 가족, 사랑,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한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거워졌다. 닥치는 대로 꾸역꾸역 채워넣다 보니 정작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닐까. 되고 싶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제 영영 멀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책을 쓰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오후를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성장과 또 다른 여정을 위한 클릭 타임인 것이다. 그 프로그램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지금 짊어진 인생의 가방을 풀고 다시 꾸려야 한다. 가방을 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을 왜 들고 다니는지 찬찬히 되돌아본다는 뜻이다. 지금 소유하고 책임지고 있으며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발목을 붙들어 매게 되지는 않을까? 가방을 다시 꾸린다는 것은 끝없는 재평가와 재창조를 의미한다. 우선순위를 정한 뒤 바람직한 삶의 조건들을 바꾸고 살아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믿어왔던 삶의 방식들이 앞길을 인도하기는커녕 걸림돌이나 족쇄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방을 다시 꾸리고 집을 나서는 중년의 발걸음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보다 가볍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가장 멋진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다. 가방을 다시 꾸려본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가 사실은 진정한 황금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당신의 가방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은 결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코이에의 질문처럼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현재를 반성하게 만든다. 또한 현재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 책은 당신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경험이 된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여행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책을 읽는 동안 누구나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을 마치 붙잡아서 새 장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물건인 양 언제나 욕망의 잠자리채를 들고 다니며 허공을 휘젓는다. 그러나 행복이란 줄에 묶인 애완견이 아니라 어깨 위에 앉은 매와 같다. 주인은 매와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매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행복은 원래 방랑벽이 있어 결코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행복을 줄에 묶어둔다면 그것은 시름시름 앓다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너무 꽉 껴안고 있으면 사랑을 느낄 공간조차 없어지듯이 행복 또한 자유롭게 돌아다닐 공간이 필요하다. 행복을 풀어줘 보라.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늦은 저녁 퇴근길에서 문득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던 그 젊은이는 어디로 갔을까?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던 이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깊은 한숨을 내쉰다. 아니, 이게 다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산다.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비애는 자기만의 성공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들은 잘 포장된 행복의 이미지를 돈으로 사면 행복해진다고 믿어왔다. 이것은 마치 피에로의 가면을 쓰면 자신도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항상 웃고 있는 피에로의 가면을 쓰게 되면 나도 웃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흘러간 노래 가사처럼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눈물이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웃어야 가방을 제대로 꾸릴 수 있다. 세렝게티의 원주민 마을에서
코이에를 처음 만난 날, 그 서먹서먹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날 뜨거운 땡볕 아래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걷는 동안에도 코이에의 얼굴에서는 잠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루 종일 웃으며 살 수 있는지 그저 의아해하다가 짐이 잔뜩 들어있는 배낭을 가볍게 줄이고 나서야 나도 코이에처럼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웃음과 유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까닭은 가방 꾸리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다. 심각하고 비관적인 상태에서는 짐을 다시 꾸리기는커녕 가방을 꺼내 열어보는 일조차 힘겹기만 하다. 하지만 당신이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지루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분명히 가방을 더 잘 꾸리게 될 것이며 꾸리는 동안에도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방을 다시 꾸린 뒤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웃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웃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자. 만일 당신이 창의적이거나 남들의 이목에 기죽지 않는 성격이라면 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 웃음이란 아무리 작게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박장대소로 이어질 테니까. 스마일 시즌을 만들자. 오랫동안 웃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첫 웃음이 쉽지 않다. 일단 웃음을 터뜨릴 수 있다면 계속해서 웃기란 훨씬 쉽다. 마치 1단 기어를 놓고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기까지가 큰 힘이 들다가도 2단, 3단으로 올라갈수록 속도 내기가 쉬워지는 것과 같다. 당신의 내면에는 언제나 웃음 폭탄이 대기하고 있다. 그 뇌관을 건드릴 수만 있다면 당신은 배를 잡고 뒹굴 만큼 폭소를 터뜨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분에 물을 주듯 자신을 위해 웃음거리를 계속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스마일 시즌으로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 기간 동안은 가급적 심오하고 우울한 영화보다는 깔깔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를 집중적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자. 언제든지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나를 우스꽝스럽게 코디해보자. 우울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기분을 전환하고 싶다면 당장 우중충하고 오래된 옷부터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기분을 돋궈주는 요란한 넥타이, 바보 같은 모자,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어보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양쪽 옷깃 사이에 숨어 당신을 빤히 쳐다보는 미키마우스와 눈이 마주친다면 계속 인상을 쓰고 있기가 상당히 어렵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속옷이라도 우스꽝스럽게 코디해보라. 남모르게 씩 웃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서로 바보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대부분 유치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깔깔 넘어가고 썰렁한 농담에도 폭소를 터뜨린다. 남들의 시선 따윈 아랑곳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웃고 장난치고 어린아이처럼 까불어댄다. 도무지 심각함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누가 새치기를 하거나 막차를 놓쳐도 그저 피웃고 만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의 밝은 부분밖에 안 보인다. 꼭 사랑이 아니라도 좋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보라. 폼 잡을 필요도 없고 실수를 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러한 친구라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그저 유쾌하기만 하다. 바보 같은 장난을 치고 끝없이 농담을 해가며 낄낄거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된다. 사랑을 하거나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그 순간만큼 바보가 되어도 좋기 때문이다.
바보가 되면 그동안 나를 경직시켜왔던 모든 긴장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함께 바보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보자.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코미디 영화도 함께 보면 더 유쾌하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해야 할 진정한 재산이다. 모든 여행자는 엽서를 쓴다. 홀로 배낭을 메고 이국의 도시를 거니는 여행자가 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이 도시의 어느 벤치에서 여행자는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서 낯선 향기가 느껴진다. 여행자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참을 수 없어 펜을 꺼내든다. 그리고 떠나온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에게 엽서를 쓰기 시작한다. 하루하루 줄지 않고 쌓여만 가는 모든 의무로부터 잠시 벗어나 낯선 공간, 낯선 시간에 툭 내던져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에 잠긴다. 세상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일상의 장막들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다. 그 고즈넉한 시간 속에서 문득 몇 마디가 떠오를 때 자기도 모르게 펜을 꺼내어 엽서를 쓰는 것이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건 그때 당신의 엽서에 적은 몇 개의 단어들은 진정한 대화를 원하는 진솔한 언어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누구나 주어진 삶과 자신의 세계를 걸어가는 여행자다. 그런데 이 기나긴 여행 중에는 왜 엽서를 안 보내는 것일까? 무수한 말과 정보가 오가는 현대를 살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점점 대화를 상실해가고 있다. 결혼이란 긴 대화이다 라고 했던 니체의 말이 무색해질 만큼 부부들은 시간이 갈수록 침묵의 동반자가 되어간다. 직장 동료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만 주고받는다. 그 속에 정작 너와 나의 이야기는 빠져있다. 대화의 탈을 쓴 이 무수한 잡담은 각자가 짊어진 가방을 더 무겁게 할 뿐이다. 인생의 절반쯤에서 잠시 멈춰섰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자신과의 대화이다. 지금 여기가 어딜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지? 자신과의 대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행운이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가 필요함을 느낀다. 그런데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누구나 간절하게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화는 허기나 갈증만큼이나 강렬한 인간의 본능이다. 다만 대화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되어 물길이 말랐을 뿐이다. 만일 당신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벗들은 마음을 열고 달려올 것이다. 가방을 풀고 다시 꾸리는 일은 한 사람 이상의 대화 상대와 함께여야 한다.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가방을 꾸릴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거울처럼 반사시킬 누군가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가방 꾸리는 일은 그만큼 흥미로울 것이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데 있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짜 대화가 필요한 까닭은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들고 있던 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훌륭한 대화 상대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엽서를 보내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사소하고 가벼운 주제가 아닌 가슴에서 솟아나는 진지한 주제로 대화를 해야 한다. 2년 전 여름 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있었다. 휴가를 낼 틈도 없이 그렇게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간신히 하루를 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내 제니퍼와 함께 그 황금 같은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었다. 오전 9시에 우리는 트윈시티를 떠나 위스콘신으로 향했다. 대략 3시쯤이면 리조트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휴가 차량들로 꽉 막힌 도로를 3시간 반가량 운전해 갔을 때 쉴 수 있는 장소가 나타났다. 하지만 왠지 마땅치가 않았다.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가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슈페리에 호수가 있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차를 몰았다. 우회도로를 타는 바람에 2시간이 더 걸렸지만 호수는 사진에서 본 것처럼 크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빈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차를 몰았지만 2시간 동안 우리가 본 것은 빈 방 없음이라는 표지판 뿐이었다. 점점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 소중한 휴가를 망칠 수 없어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았다. 그때 아내가 물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숙소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왜 이렇게 진이 빠지도록 헤매느냐고? 근사한 숙소를 원한 건 바로 당신 아니었어? 그러자 아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냥 우리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것은 빈방 없음이라는 표지판을 2시간 넘게 만나면서부터 내가 조금씩 품기 시작했던,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우리 그냥 다시 트윈시티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 5시간 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12시간을 차에서 보낸 다음 아내와 나는 우리 집에서 4블록 떨어진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다. 정말이지 미치도록 슬픈 코미디가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아내와 보냈던 어떤 휴가보다 가장 멋졌다. 적어도 가장 기억에 남을 휴가인 것은 분명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니퍼가 했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도 할 수 있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유를 모른다면 영영 달라질 수도 없고 새로운 목적의식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바람직한 삶의 구성 요소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물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니다. 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짐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뗀 셈이다.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고 싶다면 가방 꾸리기는 거듭 되풀이 돼야 한다. 바람직한 삶이란 한 번 손에 넣으면 고이고이 모셔둘 수 있는 보물단지가 아니다. 바람직한 삶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삶의 목적을 갖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삶의 매 단계마다 우리는 그때그때 품고 있던 인생관에 따라서 언제든 자신을 설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무엇이며 그것을 왜 지고 가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방을 풀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들. 가방을 푸는 것은 당신이 겪어본 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무한한 해방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떤가? 지금 어떤 짐들을 지고 있는가? 인간관계나 직업을 놓고 그것을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가?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일, 사랑, 장소, 목적이라는
네 가지 범주에 드는 것인지 먼저 따져보자.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 질문에 대해 곰곰이 돌아본 뒤 대화를 나눠보자.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정말 기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가방을 푸는 일은 자기 삶의 좋은 면과 나쁜 면, 추한 면까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다. 가방을 풀면서 그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몇 가지 짐을 보고 아마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의 절반에 선 그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존 윌리엄스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평생학습과 새로운 교육공학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이다. 그는 윌슨 교육회사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변화와 리더십을 연구하는 이론가들과 함께 일했다. 딕은 존을 이렇게 기억한다. 그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암 투병을 하며 보낸 지난 18개월 동안 나의 고객으로 거의 매일같이 함께 지내왔다. 그는 암과 싸우면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다. 존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마사이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호기심 많고 생기발랄한 그의 모습을 종종 떠올리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딕, 이제 서서히 작별을 해야 할 것 같군.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우리가 함께 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울고 웃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면서 아직 시력이 남아있는 한쪽 눈으로 뭔가를 보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나는 늘 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할 계획 말일세. 하지만 난 정말이지 그게 뭔지 하나도 알아내지 못했어.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네. 그 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나에게 자네는 잘해낼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고 우리는 한참 동안 같이 울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뭔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놓을 때까지 녀석들을 밀어붙이게. 그리고 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두게. 다음 날 그는 세상을 떠났다. 워크숍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존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신의 계획을 당신은 찾을 수 있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할 신의 계획을 찾으려면 삶이 선사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럼 언젠가는 당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육체적인 짐이 아니라 정신적인 짐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눌려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진짜 짐이며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권태의 앙금이다. 이 짐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없다. 가벼운 마음이란 더 이상 집착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이다.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내면의 오디세이다. 이 긴 항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혼 이외에는 누구도 자기 삶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자유로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이란 끝없이 정신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깨우침이란 짐을 가볍게 하는 의미로 이어진다. 인생의 여정이 절반쯤 이르렀을 때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인도해 줄 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중년을 어떻게 묘사하든 인생의 절반 무렵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자문한다. 지금쯤은 그래도 뭔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이다. 우리가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생에는 미리 설치된 무대도 전환점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중년의 위기 같은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개 예기치 않은 사고나 개인적인 경험, 경제 상황, 그리고 살고 있는 시대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이렇듯 자연스럽게 목적과 성공의 매 단계를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삶의 한계와 가능성을 좀 더 요령껏 받아들이는 일뿐이다.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면 대부분 꿈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다. 삶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나만의 다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공식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가 된다.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병을 얻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자녀들이 집을 떠나거나 혹은 다시 돌아오거나 주변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등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일어날 수 있지만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더욱 자주 겪게 된다. 삶에는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순간을 포함하여 변화가 필요한 여러 국면이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간을 다시 짜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 가고 있던 길을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도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관심사도 바뀌게 마련이다. 하나의 관심이 다른 관심으로 이동해 가면서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그에 따라 삶의 목적도 차츰차츰 발전해 나간다.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묵묵히 걷고 구석구석 탐험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쪽으로 초점이 옮겨간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꿈으로 인해 더 나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다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펼쳐가는 일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나면 주어진 자기 몫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더 분명해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지도 훨씬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목적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쉽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내면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의식할수록 삶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게 출발하자. 하루 중 당신의 목적이 담긴 중요한 일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삶을 하나로 엮어줄 황금의 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지프 캠벨은 신화의 힘에서 이것을 자신이 받은 축복을 쫓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끔은 계시처럼 들려올지도 모를 그러한 경험을,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 축복이 훗날 무엇이 될지 그 무엇도 알 수 없으니 당신 스스로 당신의 깊이를 알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깊이를 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축복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목적을 찾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을 여행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짐으로 챙겨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은 짐을 가득 채우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챙깁니다.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느냐고요. 누구는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소유물을 지니고 살아가고 누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처럼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가방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방에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겠죠. 지금 내 가방에 담긴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왜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끔은 멈추고 자신과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책에서 특히 마음에 남는 부분은요, 짐을 다시 꾸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장소를 여행한 뒤에 우리는 다음 여행지를 위해서 풀었던 짐을 다시 싸야 합니다. 말하자면 중간 점검 같은 거죠. 그때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과 앞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서 담을 공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를 계획하고 그때마다 짐을 싸고 부리고 버리고 다시 채우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던가요? 좋아했던 사람들, 물건들, 장소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추억도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마음 아프고 괴롭더라도 지난 것들을 뒤로하고 버리고 남겨두고 다시 가벼운 가방으로 떠나야 한다고. 짐을 다시 꾸리는 과정에서의 감정 변화는 참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친구와의 이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기쁨, 슬픔, 아쉬움과 또한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들을 손에 쥐고 떠올리는 추억에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레임이 조금씩 마음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안 떠나면 되잖아. 꼭 새로운 장소로 가야 해? 근데 그건 정말 여행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곳에서만 머물며 기쁨도 슬픔도 무뎌진 상태로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곳으로 떠나온 목적과 분명 받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저자의 말이 맞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짐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짐을 풀었다가 다시 싸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좋은 책 실컷 읽어놓고 저는 아직도 여전히 가물가물 오락가락합니다. 나는 안 떠나도 괜찮은데, 나는 지루한 것도 잘 참는 편인데 뭐 이러면서요. 나무님들은 부디 저와 같지 않기를 바라면서 엔딩 음악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moonlight shines so bright. I wish that I could close my eyes and drift into a comforting sleep as I lie here beneath my sheets, thinking about what could have been and all the moments that
contemplating my life, and I still can't close my eyes. Thinking about what could have been, and all the moments that I missed. But one thing that I'm sure of is that you